육군 보병뿐만 아니라 항공기, 함정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미국이 쓰는 게르마늄의 84%가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중국이 이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한국이 무조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네요. 이게 앞으로 한미 관계의 그 핵심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한테는 큰 기회가 온다. 미국이 한국을 진짜 원하고 있구나.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방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최근에 이 고려아연이 세계 1위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이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의 일정과 맞물려서 추진된 그런 계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약이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록히드 마틴이 이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 드리자면 원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방산 쪽 이슈도 많이 다뤄질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11개 부분의 산업 MOU가 맺어졌는데 군용 MRO 그러니까 군함 정비 외에는 방산 이슈가 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취재원분들 계시는데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 무기 팔거나 이거만이 끝이 아니다. 잘 보라 했는데 고려아연이 록히드 마틴이랑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고려아연은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를 제외한 국가에서 재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 마틴에 공급하는데 록히드 마틴은 이 고려아연이 생산한 게르마늄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러니까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고려아연이 생산한 게르마늄을 구매하는 계약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고려아연이 1,400억을 투자해서 울산의 온산제련소에서 게르마늄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고려아연에 대해서 저는 방산 전문 기자니까 좀 관심이 없고 부족했다가 이게 광물 그다음에 공급망 그 국제 정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으로서 이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사실상 체결된 거의 유일한 방산 계약인데 처음에는 무기를 파는 건 아니 직접적으로 수출 이런 게 아니니까 실망했지만 이게 앞으로 한미 관계의 그 핵심이 될 정도로 근간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만 잘 나가고 K방산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계 최고의 방위 사업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영원히 사실 1등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들의 공급망을 한국이 보좌해 준다는 게 단순히 그냥 방산 수출이라든가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한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핵심적인 디딤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전에는 중국에서 웬만한 광물을 또 수입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한테 의지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그것이 맞고 자세하게 어떻게 이 록히드 마틴이 고려아연을 찾아가게 됐는지 이것도는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첨단 무기와 산업 기술에서 게르마늄 빠질 수 없는 핵심 소재로 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게르마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게르마늄 베개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나 취재에서 밝혔는데 지금 사진에서 제가 쓴 거는 이미지로 만들긴 했는데 록히드 마틴의 핵심 제품 두 가지 다 게르마늄이 필수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게르마늄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먼저 보는 무기를 만드는 게 현대전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만드는데 게르마늄이 들어간다. 여기서 약간 과학 유튜브로 가자면 게르마늄은 금속인데 이게 중적외선 및 원적외선 파장에서 투과율이 높다. 그래서 게르마늄 코팅을 하거나 이 소재를 사용해서 유리를 만들거나 창을 만들면 적외선 그러니까 낮 말고 밤에서 야시경이라고 하잖아요. 야시경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 게르마늄이다. 이거를 써야 되고 게르마늄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 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전은 야간전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기술력이 차이 나는 국가라도 망원경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야시경 같은 건 의외로 이게 수출 규제가 빡세고 그다음에 미국이 절대적인 거의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야시 장비를 사용한 군대가 야간전에서는 훨씬 더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주간 전투에서 싸워서 원래 이기는 전투를 해도 야간전일 때 야시경 장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승패가 결정 나거든요. 영화 제로 다크 서티 뭐 이런 특수부대 나오는 그 영화들을 보면 항상 야간에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적들을 공격했을 때 건물에 전원을 다 끊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야시경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단순히 특수부대, 육군 보병뿐만 아니라 항공기, 함정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적외선에서 승리한 자가 군대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 적외선 전쟁에서의 핵심 광물이 게르마늄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에 보인 거는 이제 두 개인 게 F-35의 EOTS라고 하는데 EOTS라는 건 전자광학 추적 장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이더가 항상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레앙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레이더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적한테 지상에 폭격을 하거나 폭탄을 떨굴 때 레이더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 보고 저기 구조물을 보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레이저를 유도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대부분 유도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제블린 미사일 런처라고 한 건 실제 이게 제블린 영상은 아닌데 제블린이라고 하는 로키드 마틴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군의 대규모 기갑 부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게 미국이 긴급하게 이 제블린 미사일을 줘서 그 러시아의 탱크들을 대량으로 파괴했기 때문인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호밍 유도라고 합니다. 즉 저걸 낙원을 하면 이제 적외선 탐색기가 자동으로 추적해서 가는 건데 이 추적기에도 게르마늄이 들어간다. 이 외에도 뭐 광섬유라든가 해서 전자장비, 첨단장비 무기에 게르마늄이 없으면 거의 작동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더라고요. 전 세계 이 게르마늄의 생산 68%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가격도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산 게르마늄이 새로운 대체 공급원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이 탈중국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게르마늄의 그 시장 점유율 이렇게 조사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생산의 68%를 중국이 독점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게르마늄의 54%는 중국산, 30%는 벨기에산입니다. 근데 벨기에산 게르마늄은 중국에서 온 게르마늄을 정제 가공해서 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84%가 미국이 쓰는 게르마늄의 84%가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중국이 이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거나 군사용 용도로 사증 판매하는 거 금지하거나 뭐 관세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광물 쪽에서는 잘 모르니까 게르마늄 광산 같은 거 미국이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찾아봤는데 고려아연이 여기서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게르마늄 광산이 없어요. 아연이나 석탄재 등에서 이제 가공을 할 때 부산재로 나오기 때문에 아연에 대한 수요, 석탄에 대한 수요가 적은 국가는 아예 이게 부산물로 게르마늄을 만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광산을 하나 차지해가지고 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닌다는 거죠. 아연에 대한 자원을 일단 채굴한 다음에 아연을 가공해서 나오는 부산물이니까. 이렇다 보니까 미국 혼자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석유 유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냥 단순히 광맥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장악을 하게 된 거고 중국산 게르마늄이 이런 로키드 마틴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도 사실 지금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고려아연과 MOU를 맺게 된 것이죠. 사실 뭐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한국이 무조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공급망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이야기된 거는 꽤 됐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회에 급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봐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 MOU를 맺었다고 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급망 그다음에 생산자로서의 우위를 한미 동맹으로 가져가면서 미국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식의 동맹 관계가 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뭐 퍼줬다 해가지고 뭐 3천억 달러 투자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게 명문화된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줘야 될 건 많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안하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명문화를 안 시킨 거는 미국 요청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가야 될 게 트럼프는 자신이 불리한 계약을 기록으로 남기기 싫어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건데 자신은 이겨야 되니까. 네. 3천억 달러 투자라든가 이런 한국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안 된 거는
실제로 잉크의 계약서를 쓰게 되면 우리가 한국이 미국한테 줘야 될 자원, 그리고 제가 MRO도 한번 다뤘었고 기타 이런 생산 그 공급망 안정, 그 다음에 생산력,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협상을 해서 잉크로 써서 마르면 야 이거는 미국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때문에 많이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나라한테는 큰 기회가 온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진짜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호관세 15%로 일괄 적용하고 우리가 3천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하기 거기까지만 딱 윤곽이 나온 거고 디테일한 걸 따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한테 좀 줄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이 문서화까지는 아직은 좀 진행이 안 됐다. 고로 네. 이제 뭐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면 이게 도장 찍고 사인하자고 했을 건데 바로 했겠죠. 네.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 결론을 냈으니까 세부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고려 아이언의 사례처럼 우리가 공급망 분야 그다음에 방산 분야에서 미국한테 도움을 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로키드 마틴 고려 아이언 MOU 사례처럼 이 한국이 다른 소재나 자원 분야에서도 미국 방산 산업에 주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공급망 분야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그다음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게르마늄뿐만 아니라 텅스텐, 갈륨, 인듐, 네오디움 같은 히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앞서 게르마늄처럼 말한 대로 이제 공급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전차포의 포탄, 그러니까 대전차 장갑, 그 날탄이라고 하는 이 포탄의 주 재료입니다. 이게 정말 튼튼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현재 텅스텐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텅스텐 광산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다만 채산성이 맞아서 그동안 개발을 안 하고 있다가 중국이 거의 텅스텐을 독점하니까 이제 해외 자본을 들어와서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중국의 독립된 이제 전차 포탄을 만들 수 있는 텅스텐 여기에 대한 국산화 가능하고 이제 인듐 같은 경우에도 앞서 게르마늄과 비슷하게 이제 히토류로서 칩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장비 제작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미 고려 아이언이 미국에다 공급을 하고 방산 부분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오디움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쓰는 연구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자석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림 첨단 산업이라고 대구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국제 독자적으로 자석을 채굴하거나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히토류에 대한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갈륨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가 공급망 측면에서 부족한데 이 갈륨은 어디에 쓰이느냐 그 반도체에 쓰입니다. 맞아요. 예, 네네. 특히 요새 많이 쓰는 게 이제 전투기 핵심 센서, A사 레이더, 그리고 이제 충전기 중에서 GAN 충전기라고 요새 그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고속 충전하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특수한 반도체가 갈륨을 사용한 갈륨 나이트레이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회사가 RFHIC라는 기업인데 이런 것도 이제 공급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다음에 이 국제 질서가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대결에서 할 때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나라한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의 경우에 특징이 공급망 안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관점에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공급망 안정되는 걸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제조업이 가격대 성능을 무기로 지금 거의 다 다른 나라들을 다 죽이고 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국 자체가 뭐 자신들의 제조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막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량, 그 제조업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 사실 지금 현재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엔 뭐가 있냐?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이게 한국의 불법 체류자 처벌이나 이런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워낙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네. 불법 체류자가 없어지니 인력난이랑 그다음에 제조업부에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인건비 높아지는 게 사실 큰 문제고 이것도 한국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음. 그 부분에서 결국 동맹국에 대해서 의존이 심해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뭐 기회라는 건 그럼 뭘 얻을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한미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뭐 주한미군의 이제 전략자산 배치 혹은 이제 뭐 대한민국 원자력 재처리라든가 그 원자력 주권에 대한 협상 카드까지도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으로는 뭐 우리가 원자력 재처리라든가 이런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제조업 전체적인 역량과 능력을 잘 활용하면 이걸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엔진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첨단 항공 엔진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이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KF-21 개방 양산 예산도 올해 1조 3천억 원에서 내년 2조 4천억 원으로 늘려가지고 이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에 지금 힘쓰고 있는데 엔진 개발 현황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나요? 제가 요것을 취재하고 최근에 첨단 엔진에 대한 문의와 오해가 많아서 그 어디를 갔냐고 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만드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아, 강릉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1박 2일로 취재를 하고 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데 방위사업청은 지금 예산 계획이랑 개발 계획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표에 보이는 게 위에 있는 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이 밑에 계획으로 그러니까 표 계획으로 이제 만들겠다. 지금 이미 몇 가지는 연구 중이다. 그리고 2027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서 2041년에 한국의 첨단 엔진에 대한 비행기가 첫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41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고온부 기술 개발, 뭐 사타 예산 반영, 소재 공정 기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실패도 많고 그다음에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지금 연구를 하겠다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총 5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엔진 자체만 만드는 예산은 3.35조 원. 그리고 엔진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엔진에 들어간 소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엔진은 제트 엔진을 그냥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는 가방 엔진이 테스트 시설 이런 것도 이제 몇 천억 원 들어서 이제 기재과기부와 산업부가 1.6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결과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그 지금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과 외경과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직경과 길이가 같은 수준의 엔진을 만들고 성능은 10에서 15% 정도 개선된다. 이런 것을 만듭니다. 한국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2030년대 중반 이 KF-21의 차세대 엔진 독자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첨단 네네. 엔진 이야기할 때 댓글 달리는 게 있습니다. 어느 채널에서 출연하든 어느 회사가 좋다, 어느 회사가 가야 된다, 어느 회사는 못 만든다, 어느 회사는 잘 만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 사실과 다르다. 그럼 롤스로이스가 일을 안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 찬찬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F414 엔진을 단계적 국산화나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발한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시는 분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방위사업청은 이미 개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독자적인 IP를 확보하는 국내 주도 연구 개발 그리고 해외 기술 협력 모델로 가는데 개발 방식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국제 공동 개발과 그다음에 국내 주도 연구 개발 차이가 뭐냐? 국제 공동 개발은 제가 지금 표로 했지만 결국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한국 회사, 외국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엔진을 만들게 되면 지적 재산권, 그 판매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규제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컨소시엄이 개발 주도하는 국내 주도 연구 개발, 그러니까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데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주도로 한국의 엔진 개발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다가 대학교도 이제 참여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이 부분에서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엔진 개발 이야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에서 그냥 뭐 들여와가지고 대충 만들려고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엔진 독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두산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한쪽은 뭐 해외 업체 선호하고 한쪽은 독자 개발 선호하는 게 아닌 것을 이번에 분명히 밝혔고 국가가 프로젝트를 주도한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구 과제를 받아서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업체는 어떻게 하냐? 지분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 건건별로 기술 이전 협약이라든가 기술 자문 협약을 하고 여기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플랫앤휘트리, 롤스로이스 등 해외 모든 업체들한테 이걸 입찰해서 야 나는 연소기 기술에서 뭐가 필요한데 기술 이전 해줄 사람 조건은 이거야. 돈은 이렇게 줄게. 이런 협상을 지금부터 하는 건데 해외 업체들은 이런 거를 할 때 일단 기부터 꺾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지 말고 조인트 디벨로퍼 해. 조인트 벤처를 잡아. 그래서 있는 거 모디파이 해서 해. 그래서 F414에서 지금 첨단 엔진 비교를 할 때 항상 첨단 엔진은 F414랑 크기랑 직경이 비슷하다. 엔진은 추력은 10에서 15%다. 그래서 F414 엔진을 국산화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크기가 그 정도 사이즈에 맞는다는 거지. 그러면 지적재산권 그리고 F414의 부품을 떼다가 몇 개는 바꿔가지고 이제 조립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독자적인 설계로 하고 이 설계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둘 다 만들어서 국방과학 연구소에 제출을 했어요. 국내 연구개발 주도로 한다. 이게 결정이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동개발을 주장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졌네. 이게 아니에요. 국내 주도 연구개발인데 해외랑 협력을 한다. 대신에 지분과 지적재산권은 한국이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다가 원하는 만큼 수출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개발이 맞다. 국제 공동개발이 아니다. 그렇다 해서 한 회사가 뭐 다 맞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다음 단계 요게에 대해서 지금 방위사업청에 대한 문서를 제가 찍어가지고 드린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동업 반복입니다. 국내 연구개발을 한 것은 맞는데 국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한다. 그래서 야 독자 개발로 가야 된다, 공동 개발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야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하는 담당자분들 다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뭐냐?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것을 사실 업계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잘못된 의도를 가진 분들이 특정 업체가 다 주도를 하거나 주관해야 된다고 좀 호도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을 바로잡고 첨단 엔진은 하나랑 두산이 정부의 주도로 함께 간다. 그리고 완전한 국내 독자 개발은 없다. 그렇게 하는 지금 14년 정도의 지금 개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20년, 30년이 되고 그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 수출 규제에 대한 문제, 요거는 동의를 하고 그거를 방위사업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다. 요 내용이 지금 이 슬라이드고 여기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2030년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히고 동시에 1만 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목표는 KF-21에 탑재된 G4의 F414 엔진과 비슷한 출력이지만 연료 효율을 10%에서 15% 정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 동시에 말씀드리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될 것 같은 이유, 할 만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TF 5500 무인기용 엔진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이제 곧 10월 달에 서울에어쇼에서도 이 모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물 같은 걸 어쨌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국내 최초의 장수명 터보팬 엔진. 장수명이란 건 뭐냐? 이전에 터보팬 엔진은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만 만들었다. 그런데 오래 운영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엔진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지금 14년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런 사업 프로젝트는 KFX보다 사업 기간이 더 길어요. KFX가 10년이 안 됐습니다. 재개발할 때.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 우려도 많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KF21 EX 혹은 블록3 여기 논쟁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EX는 업체의 제한, 블록3는 공군의 그 계획 이름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30년대 이후에 KF21의 스텔스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정부가 판단한 것이죠.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용도 줄어들고 국산화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싸지지만 해외에 IP를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긴 개발 기간을 줬고 그동안의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엔진 개발할 때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AI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전투기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네. 막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네. 전투기 엔진이든 자동차 엔진이든 한계의 온도가 있고 특히 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폭발 에너지를 팬으로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되는 온도 그러니까 원래는 1500도씨까지만 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1600도씨까지 올리면 엔진 출력이 20% 늘어나고 대신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명을 늘릴 거냐 아니면 추력을 늘릴 거냐 해서 우리는 수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좋은 소재를 적용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에서 20% 강력한 건 될 수 있는데 부정적 요인도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아직도 이렇게 말하셔도 하나가 돼야 되니 두산이 주도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강릉에 학회에서 직접 취재를 갔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만드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관련해서 연구하는 이제 박사급 이상 연구원들 실제 연구 인력들 총 몇 명이냐? 거의 20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부족해요. 갈라쳐서 싸우고 누구는 집에 가서 놀고 하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이 제트 엔진, 터빈 엔진 관련해서 박사급 인원이 전국에서 30명씩 나오시는데 인력이 무척 부족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되면 더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첨단 엔진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고 이 기회가 지나가서 실패를 하면 다시는 우리는 대형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못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첨단 엔진을 우리가 많은 예산과 긴 기간을 들어서 개발해서 독자 IP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몇 명이다? 200명이다. 200명에서 100명에서 나눠서 니들은 이제 이해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둘 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맡아가지고 협력해서 한다. 요거를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임원분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다. 이게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인력 문제도 있고 K2 전차 사례도 있습니다. K2 전차는 그 독일의 랭크사 그다음에 MTU사의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간 걸 국산화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느리게 걸리고 논쟁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K2 전차는 전차를 만들 때 처음에는 독일산만 쓰기로 했다가 다 만들고 나서 이거 국산화할 수 있겠는데? 라고 시작한 게 실수였습니다. 원래 엔진을 만들고 나서 탱크를 만들든 전투기를 만들든 해야 돼요. 맞아요. 엔진 규격에 맞춰서인데 네. 이미 엔진 규격은 사이즈, 무게 이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엔진을 만들려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국산 파워팩이 독일산 파워팩이랑 뭐 부품이 같거나 설계가 같거나 절대 아닙니다. 크기랑 용적 이게 있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비슷한데 안에 내부 지적재산권 이런 거는 독일산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지금 첨단 엔진도 크기와 직경은 F424 엔진과 동일한데 거기랑 IP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쪽으로 연관이 없는 이렇게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힘들죠. 그렇죠. 사이즈를 먼저 정해놓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안에 내부 구조는 다르고 그런데 출력은 더 좋고 이래서 사실 제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게 손발목을 묶어놓고 달리기를 한 건 비슷한 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 때문에 사실 엔진 주도하신 분들은 이것도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KF21을 조기에 퇴역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엔진 다 만든 다음에 비행기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 공격 그다음에 KF-21에 들어간 자원이라든가 그다음 수출 가능성 이것들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없지만 엔진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상식인 거예요. 엔진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지금 사진에 오는 게 아래에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엔진 요것도 유튜브에선 최초 공개입니다. 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인데 요거를 설계하면서 이 노하우나 이런 방법 그다음에 그 원본인 F414 엔진과 어떻게 지적 재산권을 분리할 것인가 설계 부분을 다르게 해서 이런 데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조원의 예산과 그다음에 14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연구 인력이 부족한 게 안타까울 따름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다들 이제 의대 가면 이 현실과 또 맞물려가지고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연간 30명도 지금 기준인데 이제 4, 5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이건 야단 들을 건데 친구가 사실 엔진 개발 이런 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와서 이것도 영상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엔진인데 무기에 쓰이는 건데 해외 연구원들 들어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안 되죠. 기밀 유출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유튜브에서 저 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가 낫냐 두산이 낫냐 이렇게 싸움할 시간에 어떻게든 지원과 인력을 늘릴 방법에 대해서 좀 여론 조성해 줬으면 부탁했다.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정자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 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전략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세계 3대 메이커 제너럴 일렉트릭, 플랫 & 휘트니 롤스로이스 수준의 엔진 산업으로 대한민국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그냥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엔진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첨단 엔진 같은 경우는 F414보다 약간 성능이 더 좋은 걸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미국 기준 기술이기 때문에 첨단 엔진이 완성되면 미국과의 엔진 기술 격차는 몇 년이나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휴대폰이 20년 전에 휴대폰이랑 지금 휴대폰이랑 기술 차이 생각하면 20년 전이라니까 야 돈을 5조 원 들였는데도 미국과의 격차가 20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 개발이 그만큼 어려운 데다가 우리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첨단 엔진 자체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완결된 엔진을 만들면서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돈 되는 엔진 그 다음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엔진,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에 만든 엔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래서 첨단 엔진 사업에 대해서 이 엔진이 몇 대 만들 것이고 수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요걸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완결된 엔진 제트 엔진 개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다. 요거를 꼭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엔진 개발, 첨단 엔진이 성공하고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엔진 개발 업계가 될 것이냐. 틈새 시장 그러니까 대형 엔진이 아닌 4,5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 사이 중소형 엔진 시장에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이게 수십조 원의 사업이 될 것이다. 전 세계 엔진 시장이 수백조 원이니까 수십조 원을 하면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을 수십조 원 만들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좋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있다. 첨단 엔진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첨단 엔진 목표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6세대 전투기용 엔진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6세대 전투 엔진은 또 기술적으로 또 높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 엔진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0년간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후진국형 엔진만 만드냐?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최신 기술에 들어간 엔진들을 개발할 것이고 이미 이게 개발해야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뭐가 있냐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기아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최초이자 지금 언론 최초 발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트 엔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료를 주입하고 이제 팬이 돌아가면 이렇게 압축해서 폭발하는데 예전과 달리 추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도 중요해졌어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4,500파운드 엔진 설계하는 거에는 제트 엔진 안에 발전기를 아예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이 돌아가면 자동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이 몇 킬로와트다? 100킬로와트다. 출력이 4,500킬로와트인데 그 전기 발전량이 100킬로와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우리 첨단 엔진과 비슷한 F414 엔진은 전력을 몇 킬로와트 만들어내는지 혹시 맞춰보세요. 전혀 감이 없어가지고. 네. 30킬로와트 미만을 만듭니다. 아. 엔진 출력이 4배는 큰데 전기 생산량이 3분의 1인 거죠. 아. 그 엔진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뭐가 좋은가? 제가 드론이나 무인기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전투기 뭐 A사 레이더가 중요합니다. 전자전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있고 앞으로는 뭐 전투기에 레이저4가 들어갑니다. 비행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엔진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단 CCA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용 엔진으로 만들다가 그리고 민수용 비즈니스 제트 엔진으로도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CA란 무인 전투기 엔진에 이 엔진을 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무인 전투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전력이 부족해서 KF-21에는 뭐 A사 레이더도 들어가고 전자전 장비도 들어가고 적외선 추적 장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작은 무인 전투기에는 이걸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엔진 이 4,500파운드 엔진은 전력 생산량이 KF-21에 근접한다. 그럼 KF 적보다 더 좋은 레이더, 더 좋은 전자전 장비, 심지어는 레이저 포도도 할 수 있는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엔진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첨단 엔진도 중요하지만 첨단 엔진과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 엔진을 만들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요게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엔진 사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된지 요게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제가 말한 이 최초로 공개하는 전기와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인데 여기에 대한 밑에 로터 일체용 인베디드 전동 발진기 이게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 안에 발진기를 바로 넣어버린 거고 이게 100kW의 출력이 낸다. 엔진 출력이 좋으면 더 좋은 레이더라든가 레이저 폴을 달 수 있는 무인기는 이 엔진을 달아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게 어느 업체에서 생산할지 업체는 생산이 지금 결정이 안 됐고 연구만 하는 건데 연구가 지금 29년에 CJ 엔진이 나오면 이제 아마 양산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KF-21 이 엔진 국산화는 별개로 또 다른 무인기용 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아는 분은 아는데 유튜브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에서는 이 첨단 엔진 개발을 위해서 첨단 엔진에 대한 사업 수요, 시장 수요에 대한 마켓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엔진이 완성되면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저희 본사 제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 이제 본사의 계산으로는 약 400여 대의 엔진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 대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되니까 뭐 4에서 5조 원 정도 와, 이렇게 크네요. 수출 전방하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 CCA 무인 전투기 엔진은 미국에서만 1000대 이상 뭐 2, 3천 대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 한국에서도 거의 100대 이상 이렇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0대에 가까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또 수십조에 가까운 이 제트 엔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엔진을 누가 만들어야 되나, KF-16에 국산 엔진을 달아야 되나, KF-21에 국산 엔진을 달아야 되나, 이 미주알 구주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엔진 사업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없던 수십조 원의 시장을 대한민국 뚫을 수 있다. 요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터보팬 엔진이 보니까 자동차 약간 하이브리드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요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드론도 요새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대한민국이 중요하죠. 사실 드론 기술이 부족하다는 소리랑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확인해 보니까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드론의 사용을 그러니까 무인 정찰기용 200마력 엔진이 지금 국내 개발이 좀 시도되고 있다고 했는데 카니발 엔진입니다. 아, 그래요? 현대 기아가 관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현대의 카니발 디젤 엔진을 항공기로 바꾸기 위한 터보차저를 장착한 다음에 차기 군단급 무인기용 엔진은 국산화가 되는데 엔진 기술이나 이런 드론도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엔진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카니발 엔진을 드론용 엔진을 바꾼데 성공하면 뭐 이제 소나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드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대형 드론이겠죠. 너무 소형은 아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드론 그 엔진 국산화도 사업화가 되고 이것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엔진을 항공기용 엔진 개조하면 판매할 때 가격은 몇 배씩 탑니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셈이죠. 그렇죠. 사실 기존에 있는 걸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군 당국은 2030년대 말부터 KF-21의 개량형인 KF-21EX를 개발해서 내부 무장창과 향상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음. KF-21EX 블록 3 뭐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KF-21EX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정부한테 이렇게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고 정부, 국방부, 공군은 아직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바뀌거나 사양이 틀릴 수도 있으나 KF-21 개량은 사실 또 결국에는 제작사가 할 수밖에 없고 KF-21을 가장 잘하는 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F-21EX와 블록 3는 같다라고 간주를 하지만 군이나 공군의 요구나 이런 게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KF-21EX 취재를 제가 열심히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KF-21EX는 제가 쓴 대로 내부 무장창 확보, 스텔스 성능 강화, 에이사 레이더 성능 향상, 내부 연료 탱크 증가, 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연동, 뭐 임무 컴퓨터의 AI 적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공군이 사실 KF-21EX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최초로 말씀드린 건데 네. F-35A랑 KF-21EX 완성될 때 비교를 하면 사실 KF-21EX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정도로 스텔스 성능을 좋게 만들면 가성비가 안 나오고 우리는 적절한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F-21EX는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한다. 제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F-35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F-35는 벙커버스터도 두 발을 탑재하면 자체 방어를 위한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KF-21은 그거보다 작아서 미사일은 탑재 못해요. 그래서 숨어 다니면서 폭격을 해야 되는 혹은 무인기가 호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F-35를 우리가 성능을 능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격대 성능비가 적절하고 F-35보다 쓰기 좋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성능 쪽에서는 거꾸로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성능 쪽에서는 F-35 최신형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조종사분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투기를 항상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성능이 좋은 거 이게 이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보급 그리고 개량 특히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중요한데 F-35는 성능이 세계 최고인 건 인정을 하나 개량을 하거나 새로운 무장을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KF-21은 국산 무장 그다음에 국내 연구 개발 개량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저렴하게 많이 개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위에는 KF-21 실제 사진이고 밑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부 혹은 제작사의 공식 CG가 아니라 제가 돈을 주고 만든 KF-21의 상상도입니다. 예,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제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고 네. 공식 디자인이 아닙니다. 예, 보면 내부 KF-21과 EX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쓰는데 위에 보면 네 줄로 쓰인 미사일이 이렇게 반매입 붙여 있는 반면에 밑에는 도어 같은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다. 이 외에도 기수 부분에 뾰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광학 장비 이런 것들을 내장하게 된다. 그리고 옆에 줄같이 쓰여진 거는 이제 스텔스 코팅 같은 게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관련자라든가 연구분들이 인터뷰를 받고 취재를 한 다음에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설계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스파이샷 같은 느낌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기자분들이 하는 거 좀 따라했어요. 제가. 괜찮습니다. 네. 또 그리고 KF-21EX는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연계 등 첨단 전자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KF-21EX는 미국의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 등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KF-21EX는 가성비가 좋은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F-35나 J-20 이거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유지 비용도 과도합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성을 갖출 수 있는 걸로 만들려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성능,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세대, 기존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유무인 복합 능력 이렇게 있는데 유무인 복합 능력은 F-35든 J-20이든 5세대 전투기도 앞으로 다 가질 거예요. 그들도 다 드론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KF-21의 장점은 뭐냐? 복잡기가 있다. 두 명이 탈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이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F-35나 F-22는 두 명이 탈 수 없어요. 혼자서 조종을 하면서 드론을 조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KF-21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주도의 확장과 발전, 우리나라가 지금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들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이제 영상으로 몇 편을 만들 수 있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아마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공대지 미사일도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공대지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6종 이상이 개발 중입니다. 250파운드 스텔스 미사일, 뭐 1000파운드 미사일 해가지고 10종, 7종이 많은데 이런 다목적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보안 과제는 있습니다. 지금 KF-22EX 전투기에 대해서 저희 상상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만든 건데 위랑 아래 차이가 뭐냐면 제가 KF-21의 그 근본적인 한계나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스텔스 전투기는 매끈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연료 탱크를 장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텔스 성능이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KF-22EX로 해서 내부 무장창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안에 연료를 어떻게든 다 채워 넣어도 연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C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KF-21 복자형을 개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관포도 없애고 그다음에 복자형 자석을 연료로 채워 넣는다. 얘는 1단계. 그러니까 지금 형상을 그대로 갖춘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 넣는다. 이러면 대충 한 지금 KF-21 클린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단 것보다 한 10에서 15% 더 정도 멀리 갈 것이고 밑에는 제가 완전히 상상도로 했는데 연료 탱크 공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래도 지금 KF-21보다 20% 이상 연료량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항상 일장이 있다 있어요. KF-21의 강점은 가성비이고 개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사실 우리의 장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구하신 분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이 장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이제 확장된 연료 탱크라든가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K2 전차가 사막 지형과 고온 환경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치면서 성능을 또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성능을 기반으로 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K2 전차가 이 중동 시장에서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매력적인 지금쯤 1000대쯤 팔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도전자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게 냉정한 반응이고 그럼 평가가 좋은 거는 거짓말 아니냐? 국뽕 아니냐? 아닙니다. 평가는 정말로 좋아요. 지금 이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K2 전차 합동훈련 실시했을 때 평가가 되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K2 전차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중동 전차 시장을 조금 분석해봤을 때 지금 현재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최신형 전차는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 그 다음에 유럽산이 소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5, 그 다음에 영국의 챌린저 2, 그 다음에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렇게 있는데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지방에 몇천 대 정도 깔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게 일단 1차 이라크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대량으로 공여를 하거나 아니면 평화협정의 대가로 생산 권한을 줘가지고 많은데 너무 무겁습니다. 거의 한 68톤, 9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다리를 못 지나가는 것도 많고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물론 엔진 출력이 좋은데 연비가 극악이에요. 산유국이니까 연비가 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비가 나쁘면 기동을 할 때마다 보급을 해야 되고 보급을 할 때 적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M1A1 에이브람스는 이게 연비가 나쁜 이유가 가스터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을 전차에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지금 K2 전차 대비 거의 한 서너 배 나쁩니다. 그리고 무겁고 그리고 화력이 약합니다. 포탄은 똑같은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 구경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신의 길이를 다는 단위인데 우리 K2 전차는 55구경장, 그 다음에 M1A1 에이브람스는 44구경장이라서 포탄 길이가 짧아서 사거리도 짧고 관통력도 한 10% 정도 낮습니다. 대신에 방어력은 굉장히 좋아요. 막 엄청 크고 무거우니까.
레오파르 2는 M1A2 에이브람스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65톤이라서 K2 전차가 훨씬 무겁고 대신에 공격력은 K2 전차 동일한 55 구경장 장포신 120mm 화염강포를 가집니다. 하지만 납기 문제가 있어서 대규모 판매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레오파르 2 A5 전차는 원래 사우디 수출 대량 수출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수출 규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소수만 수입되는데 이런 납기 지원과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잘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수입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쓰고 난 다음에 사는 국가가 아무도 없어요. 수출이 쫑났습니다. 러시아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예전 전쟁에서도 이 좀 잘 터지고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K2 전차는 이런 경쟁 전차에 비해서 일단 이 사막 지역에서의 훈련과 공동 그 테스트를 통해서 사막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 사막의 그 모래바람이라든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인정받았고 기본적으로 성능상으로 무게가 55톤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 교량, 어느 정도 교량은 다 지나갈 수 있는 데다가 실제적인 기동성, 그러니까 최고 속도는 뭐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 K2 전차 다 70km거든요. 실제적인 기동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화력, 기동성, 방어력에서 우리가 하는데 10톤 정도 가벼우니까 방어력이 약한 거 아니냐. 특히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오해를 한 겁니다. M1A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K2 전차가 훨씬 작아요. 작은 거는 필요 없는 부분에 컴팩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를 해서 포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그 부분이 장갑이 없으니까 더 가벼워진 거예요. 근데 장갑이 남아있는 부분의 포탑 그 장갑 두께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랑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입고고 현가 장치도 중요합니다. 유기압형 ISU 현가 장치라는데 현가 장치는 서스펜션 이런데 판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금속을 구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충격 흡수 능력이 좋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의 이미 그 산업혁명 그러니까 현지 생산 이걸 우리가 폴란드에서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고 이집트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이전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도 이제 파워팩이라든가 아니면 포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술 수출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산업협력에서도 열려 있다. 그래서 K2 전차가 지금은 아직 한 대도 중동에서 팔린 게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라든가 이런 이집트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합동 훈련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은 K2 전차 중동 훈련에서 5km밖에 표적을 맞췄는데 K2 전차 사거리는 원래 3km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야,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이다 이랬는데 네. 그게 다 비밀이 있습니다. K2 전차 사거리가 3km는 맞는데 네. 튀르키예 기술 수출을 할 때 네.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야, 사막 지형이라든가 중동 지방에서는 장거리 사격이 필요하니까 5km 내 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현지에 가서 5km 박 사격을 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5km밖에 표적을 맞는 게 이제 뽀록 혹은 운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던 기능인데 한국 지형에서는 전자포로 5km밖에 사격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예. 다 산이고 하니까. 예, 대부분 교정거리는 2km 이하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좀 안 알려져 있다가 이제 사막에 가니까 이게 다시 재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약간 제로백이 오히려 성능보다 훨씬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계기로 해서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팩의 국산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진은 이제 국산화했지만은 변속기는 독일 제품에 의존해서 뭐 반쪽짜리 국산화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는 의미와 효과는 무엇일까요? 파워팩이라는 거는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건데 왜 결합을 했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전차를 통째로 뜯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결합되면서 전차의 구동 부분이 고장 나면 이 파워팩만 간단하게 크레인으로 뜯었다가 새 걸 넣으면 다시 전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현대적인 주력 전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개념인데 파워팩을 원래 만들고 난 다음에 전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한 적이 있지만 K2 전차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독일산 전차 파워팩을 쓰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K9도 독일산 같은 회사 제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자동차 기술 발전하게 국산화에 좀 희망이 보여서 도전을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원래 독일산 파워팩에 맞춰서 생산한 K2 전차의 설계를 바꾸면 돈도 많이 들고 이제 너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피해야 되니까 엔진 크기는 똑같고 출력도 비슷한데 안에 내부에 대한 배치나 생긴 거 모양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만들기는데 검증하는데 좀 원래 성능을 충족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3차 양산에서는 이제 엔진까지는 그래도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변속기 내구성 뭐 7,600km 이상을 무고장으로 달려야 되는데 거의 7,000km 가까이 가다 고장이 한번 났어요. 제가 이 변속기 만드는 그 기술 상무님도 만나뵀습니다. 정말 거의 그때 진짜 진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끝까지 갔는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게 그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애들한테 니네들 그래서 진짜 7,000km 이상 작동을 시켜봤냐? 해봤대. 근데 증거는 없다. 왜냐하면 그 엔진이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막 녹화를 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 해요. 그냥 그 통과를 했다는 서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생긴 문제인데 덕분에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가진 변속기 개발 성공해서 완전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고 K2 전차 수출 폴란드 버전 이전에 이미 이제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이거는 터키의 K2 전차의 형제인데 K2 전차의 부품을 많이 사용한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래 튀르키예는 국산 파워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개발이 지연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버전에는 우리 K2 전차의 파워팩이 가고 그 뒤에는 튀르키예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어서 이제 들어갈 것이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K2 전자 파워팩을 만드는 건 이제 옛날에는 두산, 지금은 현대 인프라코, 그 다음에 변속기는 S&T 다이나믹스, 둘 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겨우겨우 만드는 건데 튀르키예 독자 자동차 엔진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생산 공장은 있습니다. 자동차. 있어요. 예. 생산 공장은 있고 한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거에 비하면 자동차 공학 기술도 나는데 군사 기술로 집중해가지고 이 파워팩을 우리랑 동등한 걸 만든다는 게 만들 수는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걸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자기들 조립해놓고 택만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파워팩 기술력이 만들어진다면서 우리는 완벽한 EL 프리가 됐습니다. 익스포트 라이센스에 제한이 없다. 이 익스포트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제 전차는 중동 수출에 문제가 있어서 K9 자주포도 중동 수출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출 승인을 안 내줘요.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 엔진 파워팩 이런 것도 국산화가 됐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KF21 엔진값 좀 비슷한 스토리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기술 자립이 돼가지고 플랫폼이 확장되었다. K9 자주포 AS22 장착차 이런 것도 다 지금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FA-50 전투기 그리고 K9 자주포, 천공 미사일 등 육해공 전반의 무기 체계를 토탈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강점도 있는데 이 패키지 수출 가능성과 전망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육해공 거의 모든 방산 제품들을 특히 핵심 중장비, 전투기, 탱크, 장갑차,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다 만들 수 있어서 토탈 패키지 수출이 가능한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패키지 내고 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거를 원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가령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KF-21로 시끄럽지만 또 다른 건 또 협력을 하고 있어요. LIG 넥손이 현재 미사일 공장에 생산한다는데 LIG 넥손 같은 경우에는 대공 미사일, 어뢰, 대잠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여기다가 뭐 그 공대지 로켓, 뭐 유도 로켓 이런 함대 함 미사일 뭐 미사일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토탈 패키지 미사일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LIG 넥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미사일 종류가 서너 종류 돼요. 한 회사가 이걸 제공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게 호주가 K9 자주포를 AS9 자주포 이렇게 도입하고 AS21 레드백 장갑차 이렇게 했는데 파워팩이 호환이 돼요. 같은 회사에 만들고 같은 엔진을 가니까 이런 거는 유지보수 공급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성능 개량이 있습니다. 지금 LSM이라 해가지고 작년 말 거의 올해 초에 지금 개발 완료가 됐는데 개발 완료되기 전부터 후속 LSM2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드가 요격 실패한 낮은 고도의 탄도탄 표적을 요격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활공탄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 궤도를 바꿔서 요격을 어렵게 하는 신기술을 내놨어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LSM-2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활공탄에 대한 요격도 가능한데 고도도 높아져서 이제 사드랑 같은 요격 고도를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주는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거든요. 이 성능 개량은 해외 고객한테도 이제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버전 K2PL 전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폴란드에서 요구한 사양으로 좀 업그레이드 된 거를 우리 군 버전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능 개량 유지 보수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 그다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업체 간 갈등이 최근 2, 3년간 너무 심해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웬만한 방위사업체분들 다 인사하고 다니기 때문에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경쟁은 좋은 겁니다.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연구개발 역량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걸로 제품을 내놓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과열되거나 중복 투자되거나 이러면 비효율이 생기는데 천궁2 수출을 할 때 LIG 덱스원과 하나시스템의 갈등, 뭐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하나시스템이 그 레이더를 LIG에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격을 높인다거나 이걸로 싸움이 생길 때 중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잠수함 수출할 때도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서로 원팀이 안 돼가지고 이제 호위함 수출 같은 게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잠수함 권역 그 수출 권역 이런 게 논쟁이 있었고 이게 참 단순히 그 돈 싸움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점점 심해지면 업체 무기 체계별로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즉 뭐 국산 데이터링크 G 체계 같이 토탈로 만들어서 육해공은 우리 장비를 우리가 다 수출하면 그 장비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한국도 그게 아직 많이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막 공중전을 할 때 공중전 미사일이 떨어지면 지상에 있는 천궁한테 명령을 보내가지고 천궁이 대신 요격해주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합동 교전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게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솔직히 진짜 좀 한국 K방사의 어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 수출 과정에서 이제 한국 국내 내수랑 수출 무기를 만들 때랑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단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수출을 할 때 해외 그 중소기업들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물량이 많으면 좋아야 되는데 마진율이 낮아져가지고 근데 마진율을 무조건 낮게 만드는 거를 그 대기업들에 대해서 니들이 올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되려면 또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다만 이제 이런 가격이나 노력을 중소기업한테 전가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다음에 같이 발전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K방산의 원동력이거든요. 대기업들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 정치적인 발의는 아니고 컨트롤 타워가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제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방위사업 컨트롤 타워 담당하신 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연합해가지고 슬기롭게 방산 수출을 밀고 간다 했는데 지금 방위사업청 청장님도 안 계시고 뭐 이런 컨트롤 타워도 지금 정확하게 원래 계획대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게 조속히 해결되어서 이제 한 그 업체 간의 갈등도 이제 좀 분쟁 조정도 해주고 이런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해서 뜻을 모을 수 있는 원팀이 되게 하는 것을 정부의 노력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뭐 휴대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팔 때 정부가 간섭을 한 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방산 수출은 G2G 거래가 대부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체한테 이거를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리고 사실 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방산 수출 잘 되면 우리 방산주 사신 시민들도 좋아하고 좋죠. 네. 그다음에 정부의 그 성과로 되고 기업도 좋고 이게 다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냉정하게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속히 이 리더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주요 방산 이슈 잘 다뤄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뭐 엔진 개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KF-21 관련 현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제로 짚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또 아까 말씀하신 연구 인력도 또 장기적으로 많이 뽑힐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특파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